자네 목 뒤에 그 흉터는 뭔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노인의 상체가 앞으로 튕겨나왔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올해만 수행기사 15명을 내쫓은 백만장자 고진석 회장의 차 안이었습니다. 터널 조명이 새 기사의 목덜미를 비추었어요. 번개처럼 갈라진 선명한 흉터 하나. 30년 전 눈앞에서 사라진 아들의 목에 있던 상처와 소름 끼칠 만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왜 모든 사람이 도망친 자리에 제 발로 들어온 걸까요? 그리고 이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넝쿨지에 굴러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고작 열흘을 버티고 나자빠져. 서울 성북동,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고진석 회장의 저택 서재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재 문이 안쪽에서 쾅 걷어차이며 열렸어요. 도인은 나야? 사람을 개 취급하면서! 중년 남자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넥타이가 반쯤 풀려 있었고 양복 소매에는 국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수행기사라는 사람이 그 꼴로 대문을 박차고 나올 정도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15번째였어요. 경비원은 한숨을 내쉬며 수첩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정확히 이틀 뒤 현관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단추가 목까지 채워져 있었고 구두는 바닥에 비칠 만큼 닦여 있었어요. 이름은 지한결 35. 이력서에 적힌 경력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계단 옆 경비팀장이 후배에게 턱짓을 하며 입을 비죽였어요. 또 왔네. 사흘이나 할까? 후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틀이요, 이틀. 한결은 그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강 비서가 나왔습니다. 한결의 얼굴을 빠르게 훑었어요. 회장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자신 없으면 지금 돌아가셔도 됩니다. 한결은 고개를 한번 숙였을 뿐이었어요. 서재 문 앞에서 강 비서가 노크를 2번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가죽장정책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눌렀어요. 이틀 전 전임 기사가 걷어차고 나갈 때 밀린 서류가 아직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못한 거예요. 이 방에서 고 회장의 허락 없이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창가에 고진석 회장이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65, 반백의 머리카락. 창밖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홍시가 매달려 있었지만 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시선이 한결의 구두 끝에서 얼굴까지 올라갔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렸어요. 책상 위 서류 뭉치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결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서류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구두 위로 쏟아졌어요. 박 이사가 얼마 주기로 했나? 2배 줄 테니 당장 나가. 서재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만 똑딱 울렸어요. 강 비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한결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흩어진 서류를 한 장씩 집어 모서리를 펴고 순서를 맞췄습니다. 이틀 전 바닥에 남아있던 것까지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15명 중 누구도 저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고 회장이 한결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셔츠 깃이 닿을 거리였어요. 내 눈 속이고 들어온 놈 치고 끝이 좋은 놈 못 봤다. 한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른 침을 삼키고 고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회장님의 불씨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지 제 탓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회장님의 눈이 아닌 손발이 되러 왔습니다. 회장의 불신을 정면으로 짚은 사람은 15명 중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고 회장의 입안에서 어금니 가는 소리가 났어요. 한참 뒤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차빼. 강원도 별장. 이 사람한테 운전시켜. 밖에서는 늦가을 밤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산길에 안개까지 끼면 베테랑도 긴장하는 코스였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절벽 아래로 밀어보듯 바닥을 보겠다는 뜻이었죠. 검은 세단이 빗속을 달렸습니다. 터널에 진입하자 빗소리가 사라지고 천장의 노란 조명이 차 안을 규칙적으로 쓸었어요. 고 회장은 눈을 감은 척 백미러로 새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명이 스쳤어요. 한결이 차선을 바꾸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셔츠 깃이 벌어지면서 목덜미가 환하게 드러났어요. 노란 빗줄기가 피부 위를 비추었습니다. 갈라진 나뭇가지처럼 위에서 아래로 뻗어내린 선이 보였어요. 길이는 손가락 한마디쯤 되었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어요. 살같이 아물면서 주변보다 살짝 하얗게 솟아 있었습니다. 빛이 지나갈 때마다 음영이 깊어졌다, 얕아졌다를 반복했어요. 번개 모양이었습니다. 고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등받이에서 상체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안쪽을 한 대 쳤어요.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공을 핥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숨이 가늘어졌어요. 저 흉터가 무엇을 닮았는지 머리가 아는데 가슴이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마른 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목 뒤에 그건 뭔가. 한결의 어깨 근육이 굳었어요. 핸들을 잡은 왼손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어릴 때 다쳐서 생긴 거라고만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잘 모릅니다, 회장님.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에게 제 몸의 흉터란 물어볼 사람이 없는 물음표 같은 거였으니까요. 다만 대학 시절 낡은 신문 기사 한 장이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놓았고 그 뒤로 한결은 아는 것을 모르는 척 삼키며 사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터널이 끝나고 차가 어두운 산길로 빠져나왔어요. 빗줄기가 유리를 때렸습니다. 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어요.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콧등을 스치는 순간 바람 안에 섞여 있던 냄새 하나가 코 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달큰하고 시큼한 늦가을 감나무 냄새. 그 냄새가 코끝을 타고 올라가 머릿속을 건드리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려 했습니다. 고 회장은 이를 악물고 그것을 눌러 삼켰어요. 30년을 그렇게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한결은 백미러로 고 회장의 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보았어요. 오른손이 셔츠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위에 걸린 낡은 주화의 테두리를 손끝으로 한번 어루만진 뒤 다시 핸들 위로 돌아왔죠. 조수석의 강 비서가 백미러로 고 회장의 얼굴을 살폈어요. 회장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신 사람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강 비서는 무릎 위의 수첩을 자기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한결이 차 문을 열고 우산을 펴서 고 회장의 머리 위를 먼저 덮었어요. 자기 어깨는 이미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우산 각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자기보다 윗사람을 먼저 챙기는 건 매뉴얼에 적힌 행동이에요. 하지만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과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한결은 후자였습니다. 고 회장은 우산 아래를 지나면서 한결의 옆 얼굴을 힐끔 올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간 뒤에도
아까 터널에서 본 그 번개 모양 흉터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 회장은 별장 서재 불을 켜고 창가에 섰어요.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달빛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가지 하나가 30년 전 톱으로 잘려나간 채 아물어 있었어요. 잘린 단면이 비에 젖어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 회장의 손이 창틀을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유리 너머로 비에 젖은 나무 껍질 냄새가 환기구를 타고 스며들었어요. 축축하고 쓴 나무 냄새. 그 냄새가 코 속 깊이 파고드는 순간 창밖의 감나무가 30년 전 감나무와 겹쳐졌습니다. 홍시를 따겠다고 가지 위로 올라가던 작은 등판.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비명. 안아올린 아이의 목 뒤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어요. 갈라진 가지에 긁혀 번개처럼 찢어진 상처 위에 약을 바르는 동안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빠 손이 떨리는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오히려 고 회장의 손가락을 꼭 쥐며 말했어요. 아빠 안 아파. 홍시 따서 아빠 줄라 그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고 회장의 눈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석 달 뒤 시장통에서 아이의 손이 노렸고 그 작은 등판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손만 안 놓았어도 고 회장의 입에서 30년째 같은 말이 흘러나왔어요. 창유리에 맺힌 빗방울 위로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고 회장이 식당으로 내려왔을 때 신발장 위에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빗속을 걸어 진흙이 잔뜩 묻어있던 구두가 티끌 하나 없이 닦여 있었어요. 밑창 홈까지 이쑤시개로 판 흔적이 보였습니다.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닦은 거였죠. 고 회장은 구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뒤로 이 집에서 고 회장의 신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사 도우미들도 그 일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싫어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유일하게 그 일을 하던 사람이 5살배기 아들이었으니까요. 작은 손으로 아빠 구두를 헝겊으로 쓱쓱 문지르던 아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거울이다. 내 얼굴 보여. 그리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한결이 현관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고 회장이 고개를 돌려 한결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시선이 복도 벽의 낡은 액자로 옮겨갔습니다. 30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5살배기 아이의 윤곽이 발에 있었습니다. 고 회장의 눈이 사진 속 아이의 어깨, 너비와 한결의 뒷모습을 번갈아 훑었어요. 등판의 기울기, 걸을 때 살짝 안쪽으로 모이는 발끝,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하셔야죠. 한결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고 회장은 화들짝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뜬금없이 입을 열었어요. 흉터 말이야. 그게 나무에서 떨어져 생겼다고 했나? 한결의 손이 찰나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흉터는 제 훈장 같은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고 회장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고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맨 밑바닥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30년 전 실종 신고서, 사본과 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고 회장이 직접 적어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번개 흉터, 목 뒤 왼쪽 3cm. 고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고 한결의 인사기록 카드를 꺼냈어요.
이력란에 적힌 명문대 경제학과 졸업이라는 글자 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고 회장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어요. 같은 시각 현관 앞 기사 대기실에서 한결은 불을 끈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셔츠 안쪽에서 꺼낸 주화 목걸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지가 별 문양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택안이 잠든 새벽 2시, 한결은 대기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 위로 숫자들이 빼곡하게 올라왔어요. 박 이사 명의 법인 세 곳의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기사가 가지고 있을 자료가 아니었죠. 한결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계좌 이동 경로를 추적할 때마다 눈이 좁아졌습니다. 3년 전부터 고 회장의 개인 자산에서 빠져나간 돈이 박 이사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결은 엑셀 시트를 열어 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대조하고 이체 날짜를 겹쳐놓고 법인 등기부를 띄워 대표자 이름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곧 증거였거든요. 한결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셔츠 안쪽에서 주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쇠붙이 위에 별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노트북 옆에는 누렇게 바른 신문 기사 스크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통재벌 고진석 회장 아들 실종, 5살. 기사 속 사진에 찍힌 아이의 목에 주화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한결은 자기 손 안에 주화와 사진 속 주화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이 기사를 처음 발견한 날이 떠올랐어요. 사진 속 주화의 별 문양을 확인하는 순간 한결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렸어요. 의자 등받이에 등이 부딪히는 소리가 열람실에 울렸습니다. 2시간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건네준 주화, 그리고 부모를 찾으라는 유언. 그날부터 한결은 웃는 법을 잊은 대신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망가뜨리는 자를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결은 주화를 스크랩 위에 올려놓고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택 내부 CCTV 화면이 분할되어 떠 있었습니다. 기사 대기실은 지하 1층이었어요. 같은 층 복도 끝에 서버실이 있었습니다. 보안 순찰 시간표가 경비실 게시판에 붙어 있었어요. 한결은 첫날 밤 순찰 공백 시간 12분 사이에 서버실 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자판의 숫자 4개에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조합은 24가지. 세 번째에 잠금이 풀렸습니다. 화면 하나에서 움직임이 잡혔어요. 고 회장의 서재였습니다. 새벽 2시에 서재에 있을 사람은 없었어요. 문이 열리고 박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서랍 뒷면에 무언가를 붙였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한결은 화면을 캡처하고 시간 코드를 메모했습니다. 손끝에 떨림은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본사 주차장이었습니다. 한결이 커피 2잔을 들고 박 이사의 비서 옆에 섰어요. 한 잔을 내밀며 비서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요즘 박 이사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회장님 일정에 자꾸 빠지시던데. 비서가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별장 쪽 부동산 정리하시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요. 별장 부동산. 한결의 귀가 그 단어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커피 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가며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잔을 내리며 비서의 눈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냥개가 주인 무는 꼴은 못 보지. 비서의 손가락이 커피 잔 위에서 움찔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얼굴이었습니다.
한결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씨앗은 심어졌고 나머지는 비서의 불안이 알아서 키울 거였으니까요. 정보를 캐는 사람은 많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쏟아내게 만드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녁에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쪽에서 걸어 나오던 박 이사와 시선이 부딪혔어요. 박 이사의 발이 찰나 멈췄습니다. 한결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넥타이를 잡아당겨 풀었어요. 매듭이 흐트러지는 소리가 조용한 정원에 작게 울렸습니다. 정체는 모르지만 이 기사가 범상치 않다는 걸 몸이 먼저 감지한 거였죠. 한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완벽한 수행 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고 회장의 침실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잠든 노인의 고른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결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의 비상등이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셔츠 안쪽의 주화가 가슴 위에서 차갑게 눌렸어요. 한결의 엄지가 셔츠 위로 주화의 테두리를 더듬었습니다. 별 문양의 홈이 손끝에 걸렸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입술만 움직인 소리였어요. 복도 끝 CCTV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도서관에서 신문 기사를 발견한 날부터 이 복도에 서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들어 있었어요.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 이사의 비서가 보낸 문자였어요. 별장 부동산 계약서 사본 첨부. 한결은 화면을 확인한 뒤 복도 반대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CCTV 사각지대에 놓인 약장 서랍이 보였습니다. 아까 박 이사가 서재에서 나올 때 들고 있던 작은 병이 떠올랐어요. 한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결이 들어온 뒤 저택에는 3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고 회장의 구두가 매일 아침 현관에 닦여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 서류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규칙적으로 돌아왔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불편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 이사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재에서 고 회장과 마주 앉은 박 이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형님, 요즘 그 기사 말입니다. 명문대 나온 놈이 왜 기사를 하겠어요? 누가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 부드러웠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30년 지기 동업자의 얼굴로 독을 흘려넣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찻잔을 잡은 손가락 끝이 굳는 걸 박 이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박 이사는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한결의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지를 꺼내 베개 밑에 밀어 넣었어요. 금고 비밀번호 4자리와 보관 현금 액수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한결의 글씨체와 비슷하게 왼손으로 적은 거였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처음 하는 짓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 회장이 한결의 대기실 문을 열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접힌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펼쳐보았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보관 현금 2억 3천. 고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메모지를 쥔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이를 악무는 소리가 강 비서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세차를 마치고 돌아온 한결이 대기실 문 앞에 섰어요. 안쪽에서 고 회장이 메모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게 뭔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고 회장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이 펴졌어요. 팔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어깨에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그 손이 한결의 왼뺨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짝!
한결의 고개가 확 돌아갔어요.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술 안쪽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 회장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자네도 결국 저놈들과 한패였나? 고 회장의 목소리가 찢어졌어요. 분노 밑바닥에 배신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싶었는데 또 당했다는 그 감각. 65해 동안 반복된 배신이 지금 한결을 향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쌍이 아니라 세 쌍이었어요. 박 이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양옆에 고 회장의 조카 둘이 나란히 따라붙어 있었어요. 큰 조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 저희도 그 사람 수상하다고 진작 말씀드리려 했어요. 방에서 금고 번호가 나왔는데 아직도 두고 보실 겁니까? 작은 조카가 거들었어요. 경찰에 넘기셔야죠. 저런 놈은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거실 쪽에서 집안 일꾼 2명이 고개를 내밀다가 고 회장의 표정을 보고 숨을 죽인 채 뒤로 물러났어요. 박 이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형님, 당장 내보내세요. 4명이 한결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고 회장, 박 이사, 조카 둘. 아무도 한결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실 앞 좁은 복도에서 한결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한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뺨을 맞은 자리가 뜨겁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의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손에 쥔 카드를 전부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대신 한결의 시선은 고 회장의 손 위에 머물렀어요. 자기 뺨을 때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재에서 약 먹을 시간이 지났거든요. 한결은 마른 침을 삼키고 고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뺨을 맞은 사람의 말이라기엔 너무 단단했어요. 아버지한테 맞는 건 참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대기실을 나갔어요. 박 이사와 조카들이 뒤따랐습니다. 한결을 내쫓으라는 말이 복도에서 웅웅거렸지만 고 회장은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결은 홀로 남은 대기실에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뺨의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고 회장이 나서며 거실 약장 옆을 지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한결은 몸을 일으켜 거실로 향했습니다. 약장 서랍에서 고 회장의 약통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결은 대기실 문을 잠그고 고 회장의 약통을 꺼냈습니다. 어제 거실 약장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뚜껑을 열자 하얀 알약 12알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알약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 코끝에 가져갔어요. 혈압약에서는 나지 않는 미세하게 쓴 화학 냄새가 콧속을 찔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각인 번호를 대조했어요. 화면에 결과가 뜨는 순간 한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 저하, 고용량 투여 시 환각 증상 동반. 아버지의 머리가 흐려지던 게 나이 탓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매일 한 알씩 넣은 거였습니다. 한결은 약통 옆에 노트북을 놓고 각인 번호를 대조한 뒤 약의 크기와 색을 밀리미터 단위로 메모했어요. 다음 날 낮 고 회장의 병원 동행 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약국 3곳을 돌았습니다. 2곳은 크기가 맞지 않았어요. 3번째 약국에서 간신히 같은 규격의 고함량 영양제를 찾았습니다. 약봉지를 받아드는 한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틀 동안 아버지가 그 약을 2알 더 먹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크기와 색이 거의 같았습니다. 환각제를 하나씩 빼내고 영양제를 채워 넣었어요. 12알 전부. 새벽이 오기 전 약장 서랍에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버지를 독으로 망가뜨리는 자가 있다면 그 독을 빼내는 게 자식이 할 일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고 회장의 눈에서 먼저 나타났어요. 서류를 읽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식사 중에 숟가락을 놓치는 횟수가 줄었어요. 무엇보다 강 비서에게 지시하는 목소리에서 떨림이 사라졌죠. 같은 시각 본사 회의실에서는 박 이사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자산관리 위임 동의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가 볼펜 뚜껑을 돌리며 입을 열었어요. 이번 주 안에 위임장 받아놓으세요. 회장이 곧 판단력을 잃을 겁니다. 박 이사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자기가 약통에 넣은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재에서 박 이사가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고 회장이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둘째 장을 넘겼습니다. 셋째 장에서 손가락이 딱 멈췄어요. 수익자란에 왜 내 법인이 들어가 있나? 박 이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전이었으면 글자가 뒤섞여 보여서 도장부터 찍었을 거예요. 고 회장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반려야. 가져가. 박 이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츠러들었어요. 고 회장은 창밖 감나무를 보았습니다. 홍시가 알알이 선명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뿌옇게 번져 보이던 것들이 윤곽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고 회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머리가 30년 만에 가장 맑구나.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한결이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 회장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지난번 금고 메모건입니다. 필체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에서 감정서가 나왔어요. 메모지 필체와 박 이사 수행비서의 자필 일치. 고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이사를 보았습니다. 박 이사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렸어요. 변명이 나오기 전에 한결이 셔츠 안쪽에 주화 목걸이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박 이사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고 회장은 박 이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한결을 돌아보았어요. 입술이 뻣뻣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른 침을 삼켰어요. 65해를 살면서 사과라는 걸 입에 올려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난번 일은 내가 경솔했다. 한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자리는 여기 운전석입니다. 고 회장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한결이 들어온 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를 믿어도 된다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았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빗장을 여는 얼굴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서재를 나서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오른손 엄지 손톱을 이로 물어뜯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한결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고 회장이 뒷좌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택 정원 너머로 감나무 가지가 저녁 하늘의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어요. 고 회장의 시선이 그 가지 위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밤은 별장으로 가자. 아들이 있던 곳으로. 한결의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셔츠 안쪽 주화가 심장 위에서 차갑게 눌리고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한결이 들어온 지 보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어요. 지난번에는 빗속 야간 운전 시험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 회장이 먼저 가자고 한 거였어요. 한결이 차 문을 열자 고 회장이 먼저 마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30년 전 톱으로 잘려나간 가지의 단면이 달빛에 젖어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 회장은 그 나무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한결은 두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고 회장의 등이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65해를 살아온 사업가의 어깨가 아니라 30년 전 아이를 놓쳐버린 아버지의 어깨였습니다. 고 회장의 손이 거친 나무 껍질 위로 올라갔어요. 잘린 가지의 단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마디가 굵어진 손끝이 옹이 위에서 멈췄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턱이 떨리고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눈시울에 물기가 차올라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한결아. 30년 동안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고 회장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나무 뿌리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무릎에 흙이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두 걸음 뒤에 서서 그 등을 보고 있었어요. 셔츠 안쪽 주화가 심장 위에서 차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네 글자가 올라왔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삼키고 또 삼켰어요. 박 이사를 잡기 전에 정체를 밝히면 아버지를 지킬 방패가 사라지는 거였으니까요. 한결은 천천히 다가가 고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고 회장의 손등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아드님도 아버지를 기다렸을 겁니다. 고 회장이 젖은 눈을 들어 한결을 보았어요. 달빛 아래서 한결의 눈매와 턱선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고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 얼굴이 왜 이렇게 낯익은 건지.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 회장이 거칠고 마른 손을 뻗어 한결의 손을 잡았어요. 한결의 손가락이 움찔했지만 빼지 않았습니다. 뺄 수가 없었어요. 자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65해를 살면서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고 회장의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한결의 손바닥을 타고 팔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결의 코끝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눈시울이 젖어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턱이 떨리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고개를 돌려 어둠 쪽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눈물을 들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분도 곁에 있을 겁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고 회장은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물에 가려서요. 3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은 남의 눈물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것만으로도 넘치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감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 회장이 고개를 젖혀가지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홍시가 달빛에 검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결도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같은 가지, 같은 홍시를 두 사람이 나란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아이 혼자 올려다보다가 떨어졌어요.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쪽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인 줄 모르고 아들은 아버지인 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30년 전에는 이 나무 위에서 아버지가 떨어지는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오늘은 그 아이가 주저앉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고 회장이 먼저 일어섰어요. 한결이 팔을 내밀어 부축했습니다. 고 회장은 한결의 팔에 무게를 실으며 천천히 차 쪽으로 걸었어요. 고 회장이 뒷좌석에 올라탄 뒤 한결은 별장 현관에 잠시 멈춰 섰어요. 거실 입구 조명 스위치 뒤편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붙였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은 검은 사각형이었어요. 한결은 스위치 커버를 원래대로 닫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고 회장을 살폈어요. 노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조수석에 놓아둔 수건을 집어 얼굴을 닦았어요. 수건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아까 고 회장에게 건넨 수건이 아니었어요. 한결 자신이 몰래 쓴 거였습니다. 아들이고 싶은 마음과 방패여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몰래 우는 것뿐이었거든요. 세단이 별장을 빠져나가고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그때 담장 너머 숲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플래시는 꺼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화면에는 감나무 아래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2 사람의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별장에서 성북동으로 돌아오는 길, 고 회장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결은 백미러로 노인의 얼굴을 보았어요. 입가에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울던 그 얼굴. 30년 동안 대체 얼마나 많은 밤을 저렇게 울었을까. 한결의 손이 핸들 위에서 힘을 잃었어요. 셔츠 안쪽 주화의 차가운 테두리가 심장 위를 눌렀습니다. 그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순간 전혀 다른 온기가 겹쳐졌어요. 크고 거친 손이 5살배기 아이의 목에 차가운 쇠붙이를 조심스럽게 걸어주던 감촉이었습니다. 기억은 거기까지였어요. 주화를 걸어준 손의 온기, 감나무 아래 흙냄새, 그리고 시장통의 소란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 끄는 감각. 그 뒤로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충청도 고아원 철문 앞에서 울고 있던 자기 자신. 이름도 없이, 기억도 없이, 다만 목에 걸린 주화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30년 전 가을이었어요. 별장 마당 감나무에 홍시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5살 한결이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고 회장이 마루에 앉아 서리를 보다가 아들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저거 따줘. 아빠 줄라고. 고 회장이 웃으며 일어서려는데 아이가 먼저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운동화가 껍질 위에서 미끄러졌다 걸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고 회장이 허둥지둥 뛰어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꺾이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의 몸이 허공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고 회장의 손끝이 아이의 발목을 스쳤지만 잡지 못했어요.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목 뒤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가지에 긁혀 번개처럼 찢어진 상처였어요. 고 회장의 손이 떨려서 약을 바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아빠 손이 떨리는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날 저녁 고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주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어요. 테두리에 별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고 회장이 아이의 목에 주화를 걸어주며 말했어요. 이 주화가 널 지켜줄 거란다. 아이가 주화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빠가 주는 건 모든 보물이었으니까요. 한결은 그날의 전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 시장통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고 회장이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통을 걷고 있었습니다. 호떡 냄새가 골목에 가득했어요. 아이가 호떡 가판대를 가리키며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고 회장이 지갑을 꺼내려고 아이의 손을 놓은 건 3초였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다리 사이로 작은 등판이 보였어요. 누군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어요. 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달렸습니다. 인파가 벽처럼 막아섰어요. 어깨를 밀치고 뛰었지만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운동화 한 짝이 골목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고 회장이 아들에게서 본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본사 뒷골목에서 검은 점퍼의 남자가 차 한 대 앞에 서 있었어요.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안에 앉아있던 사람은 젊은 시절의 박 이사였어요. 남자가 울고 있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아원 주소는 여기야. 절대 서울에 두지 마. 박 이사가 봉투를 던지며 말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진석은 이제 끝이야. 아들 찾느라 사업에 신경 못 쓸 테니까. 차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세단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뒷좌석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박 이사는 창문을 닫은 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고아원 앞에 아이가 내려졌어요. 낯선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주변 아이들이 다가와도 고개를 돌렸죠. 아이가 유일하게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목에 걸린 낡은 주화였습니다. 원장이 빼려고 손을 뻗으면 두 손으로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어요. 5살 배기가 할 수 있는 저항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준 마지막 물건이라는 건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걸 놓으면 안 된다는 것만 온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눈에 물기가 번졌어요. 백미러가 흐려졌습니다. 한 손으로 눈을 닫고 다시 전방을 보았어요. 뒷좌석에서 고 회장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가 지금 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한결의 오른손이 셔츠 안쪽으로 들어가 주화를 움켜쥐었습니다. 5살 때와 똑같은 힘으로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어. 입술만 움직인 소리였어요. 핸들을 잡은 왼손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저택에서는 박 이사가 서재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뜬 사진 한 장. 감나무 아래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고 회장과 한결이었습니다. 박 이사의 옆에 앉은 신복이 그 사진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30년 전 고아원에 아이를 내려놓던 그 밤이 떠올랐을 겁니다. 박 이사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별장 쪽 부동산 건으로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가 온 건 저녁 식사 직후였습니다. 고 회장이 서재에서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 비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장 근처 마을에서 30년 전 실종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더라. 고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눈빛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 비슷한 것이 스쳤습니다. 강 비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제보의 출처가 박 이사 쪽이라는 게 걸렸거든요. 한결은 복도 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셔츠 안쪽 주화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박 이사가 어젯밤 전화한 타이밍, 감나무 아래 사진, 그리고 지금 이 제보.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함정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는 노인의 마음을 미끼로 쓴 거였습니다. 한결은 대기실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뒤 상대가 받았어요. 김 변호사님, 저한테 맡긴 장부 있죠?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없으면 검찰에 넘기세요.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끊고 한결은 셔츠 안쪽에 주화 목걸이를 잡아당겨 옷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목걸이 줄이 목 뒤 흉터 위를 스쳤어요.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양복깃을 바로잡았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병사가 군복 매무새를 다듬듯이요. 서재 문을 노크했어요. 고 회장이 안에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결을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자네까지 갈 필요 없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정이라도 가야만 합니다. 고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함정이라는 단어를 기사가 먼저 꺼낸 거였습니다. 보통 기사라면 회장이 가자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를 빼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청년은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고 회장이 물었어요. 짧은 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결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였으니까요. 회장님의 손발이라고 했습니다. 손발은 주인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겁니다. 고 회장은 한결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럼 차 빼. 검은 세단이 성북동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가로등이 드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국도로 빠져 다시 30분. 풍경이 바뀔수록 차창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뒷좌석에서 고 회장의 손이 앞좌석 사이로 뻗어나왔어요. 한결의 핸들을 잡은 왼손 위에 살짝 얹혔습니다. 마른 손이었어요. 손등에 간간이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고 회장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자기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 청년의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시장통에서 한 번 놓쳤던 손을. 자네만은 다치지 말게. 한결의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30년 전 시장통에서 아이의 손을 놓은 아버지가 지금 기사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들인 줄 모르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정작 자기가 위험한데도 곁에 있는 사람 걱정을 먼저 하는 거죠. 한결은 대답 대신 100m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고 회장의 얼굴이 거울 안에 들어왔어요. 이 얼굴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포장이 끝나고 비포장 자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양쪽에서 뻗어 헤드라이트 불빛을 갈라놓았어요. 한결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려는데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봤어요. 신호 없음. 산속 깊이 들어오면서 통신이 완전히 끊긴 거였습니다. 한결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통신이 안 되는 곳으로 유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으니까요. 한결은 출발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한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는 걸 확인한 셈이었어요. 별장까지 10분 거리를 남겨둔 지점이었습니다. 커브를 돌아서는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 안에 무언가가 잡혔어요. 길 양쪽에 세워진 검은 차량 세대가 세단의 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가 자갈 위에서 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단이 멈춰섰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시선이 100m와 전방을 번갈아 훑었어요. 뒤쪽에서도 헤드라이트 하나가 켜졌습니다. 퇴로가 막힌 거였어요. 뒷좌석에서 고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창밖에 검은 차들을 보았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한결은 핸들을 놓지 않은 채 시동을 끄지 않았어요. 왼손이 핸들 위에, 오른손이 기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이 전방의 차량 사이 간격을 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산 아래 국도변에 세워진 차 한 대 안에서 강 비서가 망원경을 내려놓았습니다. 렌즈에 비친 산길 위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어요.
강 비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어요. 별장 현관 앞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 누군가가 먼저 와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결이 차 문을 열고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현관 옆 그림자 속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어요. 한결의 발이 자갈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 회장이 뒷좌석에서 내리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들 소식이 있다는 말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버지에게 앞에 놓인 건 덫이 아니라 희망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박 이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고 회장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현관문이 뒤에서 닫혔습니다. 동시에 밖에서 검은 점퍼의 남자 셋이 한결을 에워쌌어요. 거실 안에서는 박 이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고 회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아들 소식을 전해줄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소식이라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고 회장의 목소리가 굳었어요. 박 이사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고 회장의 어깨를 한 손으로 밀었어요. 65 노인의 몸이 뒤로 비틀거리며 소파 팔걸이에 부딪혔습니다. 앉아, 형님. 아니, 고진석 씨. 형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진 순간 30년 동업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박 이사가 고 회장을 내려다보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오늘 밤 이 산속에서 끝낼 거였어요. 죽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지켜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려주는 게 더 잔인한 거였죠. 진실을 안고 죽게 만드는 게 모르고 죽는 것보다 더 아프니까요. 아들 소식 듣고 싶다며? 알려줄게. 박 이사의 목소리가 느릿느릿했어요.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시장에서 데려다 버렸어. 고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떡 사 먹이겠다고 손 놓은 거 기억나? 3초야. 그 3초에 내 사람이 데려간 거지. 고아원에 던져놓고 이름도 지워버렸어. 고 회장의 손이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셔츠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턱이 벌어졌다 다물렸다를 반복했습니다. 30년을 형이라 부르며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어깨를 두드리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이 꽂히면 아프기 전에 먼저 멍해지는 거예요. 통증은 나중에 옵니다. 왜? 고 회장의 입에서 한 글자가 떨어졌어요. 박 이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정신 팔려 있는 동안 회사 키운 게 누군데. 30년을 그림자처럼 살았어. 이제 내 차례야. 평생 아들 찾다 죽는 게 내 운명이야. 박 이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어요. 칼날이 거실 조명 아래서 번뜩였습니다. 거실 구석에 서 있던 부하 한 명이 그 칼을 보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자기 상사가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같은 시각 별장 바깥 현관 계단 아래에서 한결이 검은 점퍼 셋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어요. 두 번째 남자의 명치를 가격해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강목을 휘둘렀어요. 한결의 왼쪽 옆구리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통증이 터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이를 악물고 일어서서 강목을 빼앗아 남자의 다리를 쳤습니다. 한결은 옆구리를 손으로 누른 채 현관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손바닥에 뜨거운 것이 번졌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고 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앞에 박 이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 문에 어깨를 부딪혔어요. 문이 안쪽으로 벌컥 열렸습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선 한결의 셔츠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어요. 하지만 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입 당장 닥쳐. 한결의 목소리가 거실 벽을 때렸어요. 부하가 한 발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망가뜨린 사람을 드디어 눈앞에 둔 아들의 무게가 한결의 온몸에서 배어나고 있었어요. 박 이사가 고개를 돌려 한결을 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칼끝은 한결 쪽으로 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 회장의 목에 칼날을 더 바짝 들이밀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은 노인의 턱 아래로 차가운 금속이 닿을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더 와봐. 형님 목에 구멍이 나. 한결의 발이 바닥에 박혔어요. 옆구리를 누른 손을 떼고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와 칼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재고 있었어요. 소파 위 고 회장이 고개를 들어 한결을 보았습니다. 피 묻은 셔츠, 거친 숨, 그리고 자기를 향해 달려온 이 청년. 고 회장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목 아래에 닿은 칼날의 냉기가 숨을 틀어막고 있었으니까요. 박 이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결의 눈이 그 손가락 마디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박 이사의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칼날이 고 회장의 턱 아래에서 미세하게 기울었어요. 찌르려는 거였습니다. 한결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이 아니라 몸이었습니다. 옆구리에서 터진 통증이 갈비뼈를 타고 올라왔지만 다리는 이미 바닥을 차고 있었어요. 고 회장과 칼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등으로 아버지를 감싸는 자세였어요. 30년 전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향해 아버지가 손을 뻗었던 것처럼 오늘은 아이가 아버지 앞에 몸을 세운 거였습니다. 박 이사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칼이 한결의 왼쪽 가슴 아래를 파고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갈비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감각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한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목구멍에 걸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았죠. 무릎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두 발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안 돼. 고 회장의 비명이 거실을 찢었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한결의 등을 붙잡았어요. 손바닥에 뜨거운 것이 번졌습니다. 셔츠를 적시고 흘러내리는 피였어요. 고 회장의 손가락이 피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붙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30년 전 시장통에서 아이의 손이 미끄러져 나가던 그 감각과 겹쳐지는 순간 고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결은 가슴에 칼이 박힌 채로 박 이사의 손목을 잡았어요. 손가락에 피가 미끄러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 박 이사의 팔꿈치를 꺾었어요. 뼈가 비틀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 이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칼이 한결의 가슴에서 빠지면서 피가 분수처럼 솟았습니다. 한결은 그 순간 박 이사의 몸을 끌어당겨 바닥에 맺혔어요. 등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 벽을 울렸습니다. 칼에 맞은 상태에서 사람을 제압한 겁니다. 10년을 준비한 사람의 몸이었어요. 하지만 몸이 따라줄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박 이사가 바닥에서 기어가려 했어요. 꺾인 팔을 끌고 현관 쪽으로 몸을 끌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산길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 비서가 통신이 터지는 곳까지 차를 몰아 신고한 거였어요. 사이렌이 가까워질수록 박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제복 입은 경찰 넷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박 이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팔을 잡아 뒤로 꺾자 입에서 신음만 흘러나왔어요. 한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격렬한 몸싸움 중에 셔츠 단추 3개가 뜯겨나가 있었고 가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주화 목걸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고 회장이 무릎을 꿇고 쓰러지는 한결을 받아 안았습니다. 두 팔로 한결의 상체를 끌어안았어요. 한결의 머리가 고 회장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셔츠가 피로 젖었고 회장의 양복까지 붉게 물들었어요. 정신 차려. 자네 죽으면 안 돼. 고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한결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 흔들었어요. 손바닥에 한결의 피와 자기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한결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고 회장의 얼굴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어요. 아버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아버지. 고 회장의 손이 한결의 뺨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귓속에서 그 두 글자가 메아리 쳤어요. 하지만 물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한결의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며 눈이 감겼어요. 품 안에서 축 늘어진 한결의 목에서 무언가가 짤랑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습니다. 짤랑. 맑고 작은 금소금이 거실 바닥 위를 굴렀습니다. 고 회장의 품 안에서 축 늘어진 한결의 목에서 끊어진 목걸이 줄이 풀려내렸어요. 하지만 고 회장의 귓속에는 그 소리보다 먼저 박힌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한결의 입에서 나온 3글자. 아버지. 기사가 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목구멍에 걸린 그 의문이 채 풀리기도 전에 바닥에서 금속 구르는 소리가 들려온 거였어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경찰들이 박 이사를 끌어내는 소음 속에서 묻혀야 할 만큼 작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고 회장의 귀에는 그 짤랑 소리만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고 파고들었습니다. 주화가 바닥 위를 구르다 고 회장의 무릎 옆에서 멈췄어요. 피 위에 반쯤 잠긴 채 거실 조명을 받아 둔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 회장은 한결의 상체를 한 팔로 받친 채 떨리는 오른손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습니다. 피가 미끄러웠어요. 2번, 3번 손가락이 헛돌았습니다. 간신히 주화를 움켜쥐었어요. 손바닥 위로 올렸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소매로 닦았습니다. 1번, 2번, 3번. 피 아래서 무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테두리를 따라 새겨진 작은 별 문양. 고 회장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았습니다. 이 별 문양, 고 회장의 어머니가 남긴 주화에만 새겨진 문양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였습니다. 30년 전 5살배기 아들의 목에 걸어준 바로 그 주화에만 있는 문양이었어요. 고 회장의 시선이 주화에서 품 안의 한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찢어진 셔츠, 피에 젖은 가슴, 그리고 목걸이 줄이 끊어진 자리, 목 뒤에 드러난 번개 모양의 흉터. 터널에서 처음 본 그날부터 떨쳐낼 수 없었던 그 흉터가 지금 피 묻은 피부 위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주화, 흉터, 주화, 흉터. 고 회장의 눈동자가 2가지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손바닥 위에 주화가 달달달 떨렸어요. 손이 아니라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자네가 왜?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어요. 소리가 되기 전에 숨이 먼저 끊겼습니다.
자네 이 주아가 왜 여기 있나? 한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식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피 묻은 손가락이 고 회장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세 손가락으로 옷감을 움켜쥐었어요.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꽉 쥐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씩 열리며 소매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30년 전에는 아버지가 아이의 목에 주화를 걸어주었어요. 오늘은 아이가 아버지의 손바닥 위로 주화를 돌려보냈습니다. 주화를 주던 손과 돌려받는 손이 30년 만에 겹쳐졌어요. 한결아. 고 회장의 입에서 그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메아리만 돌아오던 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품 안에 안고 있었어요. 아들의 피가 자기 셔츠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한결아, 대답 좀 해봐라. 고 회장이 한결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 흔들었어요. 주화가 손바닥과 한결의 뺨 사이에 끼어 피부에 눌렸습니다. 별 문양이 한결의 뺨 위에 자국을 남겼어요. 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결의 눈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거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둘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한결의 셔츠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가슴에 칼자국 위에 거즈를 눌렀어요. 거즈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장갑 낀 손이 피로 물들어갔어요. 들것 위에 한결을 올렸습니다. 고 회장이 한결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풀어냈습니다. 고 회장의 손에 한결의 피가 마르며 검붉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들것이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붉은 경광등 빛이 감나무 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번쩍이다 사라졌습니다. 고 회장은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두 손으로 주화를 가슴에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피 묻은 별 문양이 양복 가슴 위에서 체온을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강 비서가 달려와 고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을 막고 있었어요. 30년을 모신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무너진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병원 복도는 새벽 4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복도에 고 회장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수술실 위 빨간 불이 3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지만 고 회장은 느끼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주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피가 마르며 검붉게 굳어 있었어요. 별 문양 위를 엄지로 쓸고 또 쓸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의 목에 걸어줄 때도 이렇게 쓸어주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아직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 회장은 3번째 밤을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갈아입지 않았어요. 턱에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강 비서가 가져다 준 도시락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 있었죠. 강 비서가 봉투 하나를 들고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고 회장 앞에 멈춰서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검찰 협조를 받아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고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봉투 입구에 손을 넣었다 뺐다를 3번 반복했어요. 뜯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 안에 적힌 숫자가 희망일 수도 있고 30년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봉투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고 회장은
65해를 살고서야 알았어요. 강 비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30년을 모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가 시선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고 회장이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쳤어요. 눈이 글자 위를 훑었습니다. 검사 항목, 대조군, 수치, 그리고 맨 아래 한 줄. 친자 확률 99.9%. 고 회장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구겨졌어요. 글자 위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눈이 같은 자리에 박혀서 떠나지 못했어요.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턱이 떨렸어요.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시울에 물이 차올라 글자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고 회장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서다가 복도 벽에 어깨를 부딪혔어요. 벽을 짚은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등이 벽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아이가 자기 옆에서 구두를 닦고 차를 몰고 뺨을 맞아주고 있었어요.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고 회장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꺾였지만 벽을 짚고 버텼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사 옆을 지나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복도에서 비틀거리던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안에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침대 위에 한결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에 두꺼운 거즈가 감겨 있었고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어요. 고 회장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고 회장의 엄지가 한결의 손가락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세듯이 더듬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고 회장 자신도 몰랐어요. 손이 먼저 기억한 거였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재울 때마다 작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며 세워주던 버릇이 뼈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머리는 잊어도 손은 잊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5번째 손가락을 세는 순간 한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열렸어요. 시야가 흐렸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빛이 번져 보였어요. 시선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침대 옆에 노인의 얼굴이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복 가슴에 검붉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한결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손등 위에 주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한결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마른 입술 사이로 숨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고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턱이 벌어졌어요. 입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어금니 사이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65해를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아들을 잃었을 때도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포기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돌아왔으니까요. 30년을 기다린 아이가 돌아왔으니까요. 고 회장이 한결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수액줄이 당겨지지 않도록 팔 위치를 바꾸고 거즈에 닿지 않도록 손을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아들을 안는 법을 30년 만에 다시 배우는 거였어요. 미안하다, 내 아들아.
내가 너무 늦었지? 목소리가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한결의 어깨 위로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한결은 아버지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어요. 손가락 5개가 간신히 양복 등판을 잡았습니다. 5살 때 고아원에서 주아를 움켜쥐던 것과 같은 힘이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온 물방울이 손등 위 주아 위로 떨어졌어요. 고 회장의 눈물과 한결의 눈물이 주아 위에서 만났습니다. 검붉게 굳어있던 핏자국이 눈물에 씻겨 별 문양 위로 흘러내렸어요. 병실 문 밖에서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보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차트를 가슴에 안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결의 가슴에 박혔던 칼자국이 아물어 실밥을 뽑았어요. 병실 침대 옆 탁자에는 고 회장이 매일 가져온 홍시 껍질이 접시에 쌓여 있었고 벽에는 강 비서가 정리해 놓은 재판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 맡 작은 액자 안에 주아가 들어 있었어요. 피가 씻긴 별 문양이 병실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한결이 법원 정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의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한 걸음이었으니까요. 법정은 만석이었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벌떼처럼 울렸어요. 피고인석에 박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별장 거실에서 칼을 휘두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양복 대신 구치소 조끼를 입고 있었고 꺾인 팔에 보조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사나웠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한결이 별장 거실에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의 녹음 파일이었어요. 법정 스피커에서 박 이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 내가 시장에서 데려다 버렸어. 고진석은 이제 끝이야. 아들 찾느라 사업에 신경 못 쓸 테니까.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숨겨온 것이 자기 입으로 터져나온 거였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거였죠. 조작이야. 저건 합성된 거라고. 박 이사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에 이어 한결이 확보한 비자금 장부 사본, 환각제 성분 분석 보고서, 고아원 입소 기록까지 줄줄이 제출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장씩 모아온 퍼즐이 법정 위에서 완성된 거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피고인 박종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박 이사의 무릎이 꺾였어요. 피고인석 난간을 잡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난간에서 미끄러진 손이 허공을 핥히었어요. 법정 경위 2명이 박 이사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박 이사는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보았어요. 고 회장과 한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 회장은 박 이사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업자의 마지막 얼굴을 눈에 담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한결은 달랐습니다. 박 이사가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분노도 복수의 쾌감도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눈이었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2사람의 앞을 막아선 이들이 있었어요. 고 회장의 조카 둘이었습니다. 박 이사 편에 붙어
한결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던 그 조카들이었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고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조카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한마디도 없었어요. 시선을 거두고 조카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30년을 속인 동업자한테 당한 사람이 조카들의 무릎에 마음이 흔들릴 리가 없었어요. 용서는 입으로 비는 게 아니라 세월로 증명하는 거였으니까요. 법원 정문을 나서자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떨어지는 계절이었어요. 고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고 회장이 한결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한결의 어깨가 아버지의 손 무게를 받아 미세하게 내려앉았어요. 이제야 내 어머니 앞에 면목이 서겠구나. 고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한결의 어머니,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유품이라고는 주화 하나뿐이었어요. 그 주화가 30년을 돌고 돌아 아들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으로 다시 아들의 손등 위로 돌아왔습니다. 한결은 대답 대신 아버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어깨를 감싼 아버지의 손등이 차가웠습니다. 한결의 손바닥이 그 위를 덮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뺏은 건 돈이 아니라 우리 세월이야. 고 회장이 법원 건물을 돌아보며 낮게 내뱉었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들었어요. 옆에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 아버지의 말투였어요. 고 회장이 고개를 돌려 한결을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30년을 잃어버린 아들이 30년 만에 아버지의 말투를 닮아 있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어 있는 거죠. 법원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등 뒤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말 아침이었어요. 한결이 별장 현관에 앉아 고 회장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헝겊으로 쓱쓱 문질러 광을 낸 뒤 구두를 들어 올려 바닥을 들여다보았어요. 검은 가죽 위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왜 웃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고 회장의 손이 문틀 위에서 멈췄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30년 전 똑같은 동작을 하던 5살 배기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거든요. 아빠, 이거 거울이다. 한결이 차 문을 열고 고 회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부딪히지 않게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충청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결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뒷좌석이 아니었습니다. 고 회장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 옆자리에 앉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뒷좌석에만 앉아 기사의 뒤통수를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옆자리를 택한 거였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아들 곁에 앉는 것만으로도 30년이 메워지는 것 같은 거죠. 조수석 발밑에 흰 국화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결의 어머니 묘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묘소는 야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풀이 깔끔하게 깎여 있었어요. 재회 후 한결이 매주 올라와 손질한 거였습니다. 묘비에는 이름 석자만 새겨져 있었어요. 고 회장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내려놓고 묘비의 이름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어요. 돌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글자에 파인 홈을 따라갔어요. 아들을 찾았소.
이제 걱정 마시오. 고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말을 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 마침내 약속을 지킨 목소리였어요. 빚을 갚은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한결이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국화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재회 후 아버지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도 얼굴도 한 달 전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엄마의 곁에 오늘 처음 선 거였어요. 한결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액자 안에 주화가 들어 있었어요. 피가 씻긴 별 문양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액자를 묘비 앞에 잠시 기대어 세워놓았어요. 엄마 아빠 찾았어요. 한결의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앞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10년을 버텨왔는데 엄마 앞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고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한결의 고개가 아버지의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큰 손이 어색하게 움직였어요. 30년 동안 아이의 등을 토닥여 본 적이 없는 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토닥임은 첫 번째보다 부드러웠고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묘소를 내려온 두 사람은 별장으로 향했어요. 차가 별장 마당에 들어서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지마다 홍시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올해는 유난히 많이 열렸습니다. 30년 전 잘려나간 가지의 옹이 옆에서 세 가지가 뻗어나와 있었어요. 그 세 가지에도 홍시가 3개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 회장이 감나무 아래에 서서 올려다보았어요. 한결이 옆에 섰습니다. 30년 전에는 아이가 올려다보았고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뻗었어요. 오늘은 아버지가 올려다보고 아들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고 회장이 감나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한결은 마른 침을 삼키고 고개를 돌려 아버지의 옆얼굴을 보았습니다. 전 그저 아버지 아들로 살고 싶어요. 고 회장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그 주 월요일 한결은 성북동 저택서재에서 경영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회장이 옆에 앉아 한 장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아들에게 회사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괴팍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강 비서가 서재 문 앞에 서서 그 풍경을 보았어요. 30년간 모신 사람의 목소리가 저렇게 부드러운 건 처음이었거든요. 강 비서는 한결을 향해 정중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새 후계자에 대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한결은 서류를 덮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별장으로 데려가는 건 한결이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어요. 경영을 배우는 건 평일에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주말만큼은 아버지의 기사로 돌아가는 거였죠. 별장에 도착한 어느 오후 한결은 서재 책상 위에 주화 액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묘소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별 문양이 서재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고아원 아이의 주먹 안에 있었죠. 그리고 기사의 셔츠 안에 피 묻은 거실 바닥 위에 아버지의 손바닥 위에 병실 침대 위에 이제 이 주화는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거였으니까요. 마당 쪽 창문 너머로 감나무 아래에 고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의자를 가져다 놓고 홍시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서재에서 나와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 운전 준비됐습니다.
한결이 차 키를 들고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어요. 고 회장이 홍시를 한결의 손에 쥐어주며 일어섰습니다. 먹으면서 가. 한결은 홍시를 받아들었어요. 30년 전 이 나무 위에서 따주려다 떨어졌던 그 홍시.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손에 홍시의 물렁한 감촉이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별장을 나선 검은 세단이 강변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강 위로 황금빛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물결 위에 노을빛이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결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조금 줄였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 차에는 더 이상 시험도 함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주는 아들의 운전이었어요. 백미러에 걸린 주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재 액자에서 꺼내 한결이 직접 백미러에 매단 거였어요. 노을빛이 주화의 별 문양 위를 스칠 때마다 차 안에 작은 빛 조각이 흩뿌려졌습니다. 이 주화가 지나온 길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품에서 아들의 목으로, 고아원 아이의 주먹 안으로, 기사의 셔츠 안쪽으로, 피 묻은 거실 바닥 위로, 아버지의 손바닥 위로, 병실 침대 위로, 서재 액자 안으로, 그리고 오늘 이 백미러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떠돌았지만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어요. 주아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결이 아버지를 위해 고른 곡이었습니다. 고 회장이 서재에서 가끔 틀어놓던 음악이었어요. 한결은 기사로 일하는 동안 그걸 기억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아침에 먼저 마시는 게 물인지 차인지, 구두를 닦을 때 왼쪽부터 시작하는지 오른쪽부터 시작하는지. 수행기사로 들어온 첫날부터 한결은 아버지의 모든 습관을 외웠어요. 말할 수 없는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뒷좌석에서 고 회장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고개가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입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노인의 잠은 얕고 거칠었습니다. 환각제 때문이었어요. 약을 바꾼 뒤로 숙면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뒷좌석에서 이렇게 깊이 잠든 건 처음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느라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이 차 안에서 가장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운전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이 차가 어디로 가든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눈을 감아도 불안하지 않은 거. 한결은 백미러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웃음이었어요.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이었으니까요. 아니, 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 눈물은 슬퍼서 흐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잘 자요, 아버지. 한결이 속삭였어요. 백미러 속 노인의 귀에는 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내일도 모레도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10년을 삼키고만 살았던 두 글자를 이제는 매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깊어졌어요. 강변도로 양쪽으로 가로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어 갔어요. 백미러의 주화가 그 빛을 받아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성북동 저택이 가까워졌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한결은 내비게이션을 끄고 속도를 더 줄였어요. 천천히 저택 철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고 회장이 눈을 떴어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택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강 비서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 회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잠이 묻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목적지는 우리 집입니다. 한결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았어요. 노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관리는 완벽한데 온기는 없던 집.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한결은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고 회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부딪히지 않게 했습니다. 처음 수행기사로 들어온 날에도 똑같이 했던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손이었습니다. 수행기사의 손이 아니라 아들의 손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현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결의 입에서 낮은 콧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무슨 곡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결 자신도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기분이 좋으면 저도 모르게 나오는 멜로디였거든요. 고 회장의 발이 계단 위에서 멈췄어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아들의 콧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 멜로디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고 회장 하나뿐이었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재울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거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핏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고 회장의 발걸음이 느렸어요. 한결이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앞으로의 시간은 전부 둘의 것이었으니까요. 길 건너편에서 저녁 산책을 하던 노부부가 저택 쪽을 바라보았어요. 현관 불빛 아래로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따뜻한 불빛이 계단 위에 길게 누웠다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평생을 양지라는 한 글자에 바쳤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려직업을지 불학이거능. 헤아리지 않아도 이미 아는 것이 있고 배우지 않아도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오늘 이야기 속 아버지는 30년 만에 아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세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손이 먼저 기억한 거였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자장가를 콧노래로 흥얼거렸습니다. 머리는 잊어도 피는 기억하는 것이 있나 봅니다. 살다 보면 세월이 앗아가는 것들이 있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양명이 말한 양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응원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별에는 밤이었습니다.